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힘도 좋고 성실하기로 유명했지만 장사만큼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장사는 언제나 손해였고 그의 좌판 앞은 늘 한산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손님 하나 없이 맥없이 앉아있다가 길가에서 허름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몹시 지쳐 보였고 배고픔에 손을 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가난한 처지였지만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판에서 아껴둔 밥 한 공기를 챙겨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별건 아니지만 허기라도 채우시죠. 노인은 돌쇠가 건넨 밥을 받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깊고도 신비로웠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며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도와주니 나도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먼. 자네는 가난해 허덕이지만 그 마음은 부유하구나. 내가 자네에게 3가지 지혜를 전수해 주겠네. 그것만 알면 자네는 장사에서 대성할 것이야.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밥 한 그릇뿐이었지만 노인의 말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3가지 지혜라니요? 어떻게 하면 저도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밥을 마저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팔리지 않는 법이지. 내가 전수할 첫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구경거리를 만들어라라는 것이네. 돌쇠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좌판의 물건만 진열했을 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자네가 첫 번째 지혜를 제대로 실천할 때 말일세.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지혜는 나중에 알려주겠네.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미스터리하게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받은 밥값 이상의 가르침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눈을 뜬 채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놓고 팔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새로운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첫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구경거리를 만들어라였지만 단순히 좌판을 꾸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확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동안 이것저것 다 팔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물건은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좌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아이템이 문제야.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아야 해.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아이템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돌쇠는 장터 구석에서 장사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쇠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신들이 하나같이 닳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집신은 금방 상해버리고 사람들은 자주 새 집신을 사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장터에는 집신을 제대로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집신을 팔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집신은 오래되었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집신이야. 돌쇠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집신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물건이었고 마을에는 제대로 된 집신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요는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돌쇠는 집신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가장 질 좋은 짚을 구해와 마을의 장인에게 부탁해 특별한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신은 일반적인 집신보다 훨씬 튼튼하고 오래 신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신을 팔면서 자신만의 차별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튼튼하고 편안하며 장마철에도 잘 상하지 않는 집신이란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분명 그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완성된 집신을 좌판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좌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사면 두 번 살 필요 없는 집신. 튼튼하고 편안한 돌쇠표 집신. 집신은 그저 발에 걸치는 신발이 아니라 돌쇠가 만든 특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 그 집신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그가 내건 홍보 문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그의 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집신을 손에 들고 만져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라, 이거 꽤 튼튼해 보이네. 이렇게 단단한 집신은 처음 봐. 집신을 신어본 사람들은 발의 편안함에 놀랐고 장마철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곧 돌쇠의 집신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신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돌쇠의 좌판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제대로 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신 장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돌쇠의 좌판은 하루가 다르게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집신을 사러 장터에 나왔고 돌쇠는 벌써부터 주머니에 돈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돌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찾아가 두 번째 지혜를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돌쇠를 본 노인은 그의 눈빛에서 성장을 읽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구먼.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돌쇠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신을 잘 팔고 있는 마당에 왜 이야기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야기라뇨? 전 장사꾼입니다. 물건을 파는 일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물건만 팔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네. 사람들은 물건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법이지. 그 물건에 얽힌 사연이나 그 물건을 사면 얻게 될 특별한 경험 같은 건 말일세. 그 말에 돌쇠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집신을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집신의 이야기를 더딥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자신의 좌판을 세우고 집신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이 집신은 제가 10년 전에 겪은 한 가지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집신을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먼 길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신던 집신이 닳아버려 길 한가운데서 발이 다 까이고 말았지요. 발이 다쳐 더 이상 걸을 수 없던 저는 마을 근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편하게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튼튼한 집신을 만들겠다고요. 사람들은 돌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집신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튼튼하고 편안한 집신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이 집신은 그 결심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신을 신으면 먼 길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신어보세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집신을 신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만든 집신은 이미 품질로 입증되었지만 이제 그 집신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신을 사는 일은 이제 단순히 신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경험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돌쇠의 집신을 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그의 좌판을 찾았습니다. 돌쇠의 좌판 앞에는 언제나 줄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서로 집신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돌쇠는 노인이 말한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함께 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장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는 눈에 띄는 물건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두 번째 지혜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집신 장사는 마을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었고, 마을 바깥에서도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성공 소식을 듣고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장사꾼으로서 한 단계 올라섰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세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줄 차례군. 세 번째 지혜는 바로 희소성이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 물건을 한정하고 얻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네. 돌쇠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신을 많이 만들어 팔았지만 이제는 그 수를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희소성을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집신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팔았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좌판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집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신은 단순한 집신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집신은 한 달에 단 10켤레만 만들 수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이 집신을 신으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말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말에 그들은 더욱더 집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신은 장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사시면 그 누구도 같은 집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이 특별한 집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말을 듣고 점점 더 열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집신을 사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정된 집신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운이 좋거나 발 빠르게 나서는 사람들만이 그 집신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달 초에 집신 10켤레를 만들어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 집신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집신이 금방 동나자 그 희소성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집신을 사지 못해 돌아가는 길에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꼭 저 집신을 살 거야. 이번엔 놓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돌쇠의 집신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귀한 물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집신을 신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집신을 소유함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집신의 가격도 더 높아졌고 돌쇠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에서 최고의 장사꾼으로 불리며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희소성이라는 세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욕구를 자극했고 그 욕구는 돌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돌쇠의 집신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걸고 매달 언제 집신이 나올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이 말한 3가지 지혜는 정말 옳았어. 이제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장사꾼이 되었구나. 돌쇠는 3가지 지혜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3가지 지혜를 통해 집신 장사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신을 얻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돌쇠의 좌판은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한 아이가 그의 좌판 앞에 서서 집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옷이 남루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집신이 필요하니?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겐 돈이 없어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좌판에서 한 켤레의 집신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이 집신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내가 3가지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이제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이 집신을 신고 꼭 꿈을 이루거라. 아이의 눈은 눈물로 빛났고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신을 받아 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이란 물건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얻은 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돌쇠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며 장사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진심에 감동하며 더욱더 그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얻은 부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마을 최고의 장사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도 없이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갔는데 할아버지는 숯을 떼서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숯을 나르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고된 일이라 힘이 약해진 할아버지에겐 매일이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짙은 숲속에서는 습기가 휘몰아치고 그늘에도 땀이 뻘뻘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숫자루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헉헉거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러 눈가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덥고 지치는 날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허리가 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쓸어내리듯 겨우겨우 옮기다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면 또 다른 발자국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덥고 힘겨워 할아버지는 멈춰서 숨을 돌리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팔고 남은 수들 다 팔아야 했기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힘겹게 걷다가 마침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친 나머지 잠시라도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저 바위에 기대서 조금만 쉬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숫자루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헉헉거리는 숨을 고르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힘이 빠졌고 온몸은 축 처져 더는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신기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줄기가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고 차가운 물은 반짝반짝 빛나며 시원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씻고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갈증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물을 손바닥으로 받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고된 노동으로 지쳐있던 몸에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물을 마실수록 점점 갈증이 해소되고 상쾌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을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신 후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쭉 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쌓였던 피로가 씻겨나가듯 말끔히 사라졌고 온몸의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 정말 묘한 물이로군. 마치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야.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물가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젊어지는 물이라 불리던 그 전설의 물을 두고 옛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든 이 물을 마시면 몇 년은 젊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로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그 물일 줄이야. 내 그 이야기를 헛된 말로 들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물이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맑았으며 마실 때마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도 함께 이 물을 마신다면 두 사람이 젊어져 다시 활기찬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멈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해야겠어.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게야.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 돌아가는 길에도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영감, 그런 물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지 않소. 할멈, 정말이라니까. 이 몸이 더없이 가벼워지고 나이가 젊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 있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지 않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은 생기가 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발동한 할머니는 직접 가서 물을 마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어디 나도 한번 가보겠소. 정말로 그런 물이라면 나도 젊어지고 싶구먼.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다시 올라 물이 있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물줄기를 따라가 손바닥을 펼쳐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찬 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한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허, 이거 정말 맑고 시원하구먼. 영감, 내 말대로 몸이 훨씬 가뿐해진 느낌이요.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몇 번이고 물을 마셨고 그럴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난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몸에 생기가 돌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모자란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는 느낌은 좋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얼굴에 주름이 있고 옛날처럼 젊어지진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옷을 다듬으며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고된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좋아졌지만 내가 정말로 젊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예뻐진다면 영감도 나를 더 좋아하겠지? 어쩌면 다시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때 할아버지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할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게. 그 물은 한번 마셨으면 충분하지 않겠소? 더 마시다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영감은 왜 이렇게 내 걱정을 해? 나는 아직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예뻤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말이요. 그게 아니라, 할멈, 그 물을 마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오.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만큼이면 충분하지 않겠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욕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다시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을 차지해 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할아버지가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간 것을 보고 서둘러 물이 솟아나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제대로 젊어지리라는 결심을 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바위에 도착한 할머니는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벌려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물을 더 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예전처럼 젊고 예뻐질 수 있겠지. 그럼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며 다시 부러워하겠지. 할머니는 거울을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주름과 옅게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자신이 불만스러워지자 한껏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욕심에 취해 계속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몇 번이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고 자신이 점점 예뻐지고 젊어지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핑 도는 듯한 느낌이 들자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축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갓난아기처럼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뻐지려는 욕심에 빠져 너무 많은 물을 마신 나머지 이제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할머니는 작은 몸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았을 때 그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바위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변해버렸고 할아버지는 그 작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할머니를 돌보며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마 속으로 자신의 욕심이 초래한 결과를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할머니는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다는 욕심에 빠져 결국 갓난아기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욕심과 탐욕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지나친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젊고 예쁜 외모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성형수술이나 지나친 미용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욕심이 지나쳐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곤 하죠. 외적인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욕심을 절제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자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아껴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힘이 좋고 듬직한 청년 강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울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등에 업어 물살을 헤치고 건네주는 월천꾼이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여울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일쑤였기에 강돌의 도움 없이는 여울을 건너기 힘들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까지 강돌을 신뢰하고 그를 필요로 했다. 강돌은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사실 그는 속으로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바로 마을 양반가의 외동딸 이향을 짝사랑해온 것이다. 이향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기품과 아리따운 외모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미인이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단정한 모습은 동네 처녀들과는 전혀 달라 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돌은 이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도 마음을 고백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월천꾼으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물살을 헤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향은 그저 그에게 먼 세상처럼 느껴졌고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향이 개울을 건너야 하는 날이면 강돌은 그곳에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 그녀는 고운 잠옷을 여미고 천천히 개울가로 걸어와 그의 등에 올라탔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에 강돌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살짝 붙잡기만 해도 심장은 두근거렸다. 고마워요, 강돌씨. 아가씨가 무사히 건너셨으니 그걸로 저는 됐습니다. 강돌은 늘 이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그녀가 좀 더 자주 개울을 건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강돌은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듣고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향의 혼처가 다른 고을에 정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상대는 훤칠한 외모에 가문 좋은 양반 도령이라는 말에 강돌은 한동안 정신이 아득했다. 이제 그녀는 먼 곳으로 떠나고 자신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이향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강돌은 오랜만에 마을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무렵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돌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그 문 밖에는 이향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고운 옷차림에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강돌은 깜짝 놀라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이 한밤중에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온다는 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돌씨, 미안해요. 제가 이런 밤에 찾아오다니. 강돌은 늘 이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그녀가 좀 더 자주 개울을 건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강돌은 마을에 들려온 소문을 듣고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향의 혼처가 다른 고을에 정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 상대는 훤칠한 외모에 가문 좋은 양반 도령이라는 말에 강돌은 한동안 정신이 아득했다. 이제 그녀는 먼 곳으로 떠나고 자신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이향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강돌은 오랜만에 마을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던 무렵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돌은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그 문 밖에는 이향이 서 있었다. 평소처럼 고운 옷차림에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한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강돌은 깜짝 놀라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이 한밤중에 자신의 오두막을 찾아온다는 건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강돌씨, 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줄 수 있나요? 강돌은 한순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이향이 그에게 도망치자고 부탁하다니 그의 상상 속에서도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가씨,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혼처입니다. 나이도 많고 마음씨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와 결혼해서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강돌은 그제야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토록 도도하고 단단해 보이던 이향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가슴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향이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녀가 자신에게 도망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탁은 곧 커다란 위험을 의미했다. 이향은 양반 가문의 딸이고 그녀의 혼인은 엄연히 마을과 가문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그녀를 데리고 도망친다면 자신뿐 아니라 그녀까지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아가씨,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아가씨의 약혼자가... 강돌은 조심스럽게 만류하려 했으나 이향은 그를 애원하듯 바라보며 그의 말을 막았다. 강돌씨, 저는 제 삶을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당신과 함께 도망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강돌은 그녀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을 품어온 사랑이었다. 언제나 먼 곳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자신과 함께하자고 청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성과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감정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이향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그들은 깊은 밤중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강돌은 미리 개울가 근처로 나가 물살이 약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끝날 리가 없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떠올랐다. 한밤중 약속한 시간에 이향이 짐을 챙겨 몰래 개울가로 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떨림과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결심을 다진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강돌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가씨,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향은 조심스레 그의 등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고 강돌은 다짐하듯 입을 굳게 다물고 발을 내디뎠다. 그는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들이 개울 중간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서라! 내 약혼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냐? 강돌은 놀라 몸을 돌렸다. 개울 맞은편에는 이향의 약혼자인 양반 도령이 군사들과 함께 서 있었다. 도령의 눈빛은 살기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강돌은 등에 업힌 이향을 꽉 붙잡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 멀리에서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이향의 약혼자인 도령과 군사들이 여울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령은 여울 맞은편에 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령의 목소리는 여울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군사들은 도령의 손짓에 따라 여울을 가로질러 건너기 시작했다. 강돌은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하며 온 힘을 다해 이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지막이 이향에게 속삭였다. 아가씨, 제가 무사히 데려다 드릴 테니 제 등에 꽉 붙어 계십시오. 하지만 이향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도령이 여울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내 약혼자를 감히 데려가겠다고? 내 따위가! 도령은 물살을 거슬러 돌진해와 강돌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두 남자는 여울 속에서 거친 몸싸움을 시작했고 물살은 이 둘을 마치 한순간에 휘몰아쳐 사라지려는 듯 요동쳤다. 강돌은 이를 악물고 도령의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도령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 감히 내가 양반 가문 여인에게 눈을 돌려! 어디서 감히! 도령은 굳은 얼굴로 강돌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강돌은 이를 악물고 등을 굽혀 이향을 보호하려 했지만 도령은 그의 목을 붙잡고 강하게 밀어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고 여울의 거센 물살은 그들을 가차없이 휘몰아쳤다. 강돌은 물에 휩쓸리면서도 이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몸을 돌려 그의 손을 밀쳐냈다. 아가씨가 저와 함께 떠나길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지켜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러나 도령은 그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의 목을 붙잡아 깊숙이 물속으로 밀어내려 했다. 강돌은 숨이 막히는 중에도 이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도령의 손길이 갈수록 거칠어져 강돌은 물살을 헤치며 싸워야 했다.
물살 속에서 이들의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졌고 그들의 발 아래에서 차가운 물살이 휘몰아쳐 두 남자의 발목을 흔들며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도령이 물살에 휩쓸려 아래로 떠내려가며 멀어졌다. 강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등에 업힌 이향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았다. 도령이 물살에 휩쓸려 강 아래로 사라진 뒤 강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향을 데리고 여우를 빠르게 건넜다. 드디어 물가에 다다르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긴장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강돌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이 가슴을 꽉 채웠지만 이향의 표정은 차갑고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이향은 잠시 침묵하더니 강돌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고마워요, 강돌씨.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가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든 함께 할 테니 아가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이향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는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강돌씨, 내가 원한 것은 자유였어요. 당신이 아니에요. 강돌은 그녀의 말에 순간 멍해졌다. 애써 그녀를 지켜내려 싸웠던 것,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잘못 말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향의 표정은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돌씨, 당신은 제게 고마운 분이지만 나의 미래까지 함께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이내 뒤돌아서서 혼자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강돌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어느새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이향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망쳐왔지만 결국 그는 그저 그녀의 탈출을 돕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대해 다양한 소문을 전했다. 강돌은 여울가에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향 역시 마을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돌이 그 사건 이후로 먼 곳을 떠돌며 이향을 잊지 못해 방황했다는 전설을 남겼다. 옛날 깊은 산속을 한 스님이 지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산과 계곡을 넘나들며 길을 나섰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쥔 채 걷고 있었다.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허기가 점점 더 몰려와 목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다 마침내 스님은 한 마을에 닿았다. 마을 입구에서 길가를 지나던 스님은 커다란 소쿠리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보았다. 소쿠리에는 탐스럽고 알이 굵은 감자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갓 캐어온 듯 아직 흙도 묻어 있었다. 스님은 허기를 잠시 잊고 다가가 여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가는 길에 허기가 너무 지쳐. 감자 하나만 나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스님의 초라한 차림을 눈짓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물러섰다. 허름한 옷과 먼지투성이의 스님에게 감자를 나눠주는 것이 아깝다고 여긴 여인은 눈동자를 굴리며 괜히 핑계를 둘러댔다. 이게 감자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감자가 아니라 돌이에요, 돌. 길가에 굴러다니길래 주워 담아둔 것뿐입니다. 여인은 감자를 나누어 줄 마음이 없었기에 그저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스님은 여인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지만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산길을 다시 걸어나가는 스님의 뒷모습이 사라져가자 여인은 괜히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스님의 마지막 말이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인은 괜스레 투덜거리며 더욱 단단히 소쿠리를 끌어안고 허겁지겁 집으로 향했다. 스님이 떠난 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다. 감자밭을 가꾸던 여인은 올해 풍년이 들었으리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밭에 나섰다. 여름 내내 햇볕이 좋고 비도 알맞게 내려 올해 감자가 크고 잘 자랐다는 소문이 마을 곳곳에 돌았다. 여인은 더욱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감자가 많이 나오면 넉넉히 먹고도 남아 팔아서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인은 흥분된 마음으로 밭에 도착해 손으로 흙을 헤치며 첫 감자를 들어 올렸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에 쥔 감자가 묘하게 무겁고 단단했다. 순간 여인은 혹시나 하며 감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감자가 아니라 차디찬 돌이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혹시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 여인은 서둘러 여기저기 흙을 헤쳐 다른 감자들을 캐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는 것마다 감자가 아니라 전부 돌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점차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여인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소름 돋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설마 그때 그 스님? 스님에게 감자를 나누어 주지 않으려 했던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당시 스님의 마지막 말이 아른거렸다. 그렇다면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의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여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렸다. 그때 그녀는 부처님의 징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부들부들 떨며 두 손을 모았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마음이 어찌 그리도 인색했는지. 여인은 후회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떨구며 그제서야 스님에게 감자를 주지 않은 자신의 인색함을 후회했다. 감자밭에 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찔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한 허탈함과 공포가 밀려왔다. 여인은 감자밭 여기저기를 손으로 파헤치며 감자를 찾아 헤맸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단단한 돌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흙을 헤치고 또 헤쳤다. 감자가 있을 거야. 돌이 아닌 진짜 감자가 있을 거야. 여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허기진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감자 하나를 나눠달라 했을 때 여인은 그가 감자를 얻어먹을까봐 몹시 인색한 마음에 감자를 돌이라고 속였다. 그러자 스님은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여인은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돌아온 듯한 기분에 소름이 돋았다. 여인은 돌덩이를 힘없이 쥔 손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외쳤다. 정말 그 스님 때문에 내가 천벌을 받은 걸까? 감자가 아니라 돌처럼 간직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때 그녀의 이웃 아주머니가 밭을 지나가다 여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다가왔다.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나? 여인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밭을 가리켰다.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감자들이 죄다 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심 어린 눈으로 땅을 파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도 역시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가 들려 나왔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밭에 감자 대신 돌이 한가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아주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두려움과 후회로 얼굴이 창백해져 어깨를 떨고 있었다.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여인의 감자밭에서 나오는 돌들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에 여인은 그제서야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허기진 스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조차 아까워했던 그날의 일이 그녀를 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눈물 섞인 독백을 듣고 안타깝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여인은 밭에 주저앉아 돌덩이로 변해버린 감자들을 보며 밤새워 울었다. 아침이 되어도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어젯밤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감자밭으로 나갔다. 그러다 저 멀리서 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떠올렸다. 이웃 마을에 사는 가난한 친척이 집을 지으며 밭을 일구고 있었고 매년 이맘때면 감자를 얻어가곤 했었다. 비록 감자가 돌이 되어버렸지만 이 돌들이라도 쓰임새가 있을 거야. 집을 짓는 데라도 쓸 수 있겠지. 여인은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달랬다. 그리고는 고된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하나 돌을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덩이를 모두 모아 작은 손수레에 실어 이웃 마을로 향했다. 이웃 마을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여인은 한 발 한 발 고된 걸음을 이어갔다. 몸은 무겁고 지쳐갔으나 돌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녀는 친척의 집 앞에 손수레를 세우고 돌들을 가리켰다. 감자밭에 돌이 이렇게 많아서 친척 집을 짓는데 보태면 좋을 것 같아. 밭을 가는데도 필요하겠지? 가난한 친척은 그녀의 고마운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돌을 하나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손수레에서 내리던 돌들이 하나하나 차가운 먼지처럼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다. 순식간에 돌들은 먼지로 변해 바람에 휩쓸려 흩어져 사라지고 수레에는 텅 빈 자국만 남았다. 여인은 눈앞의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친척은 놀란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감자가 돌이 되고 돌이 흙으로 변해버리다니. 여인은 그제야 다시 스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돌처럼 간직하시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속 깊이 후회의 감정이 밀려들었다. 스님에게 감자 하나를 아까워하며 그를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 감자가 아닌 돌을 심은 것이 내 욕심이었어. 이렇게 허망하게 모두 사라져버리다니. 그제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욕심과 인색함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인은 스님에게 감자를 나눠주지 않았던 지난날의 인색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욕심과 아까운 마음을 멀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허기진 행인이 마을을 지날 때면 직접 밥을 지어 내어 주었고 곡식이 부족한 이웃이 있으면 쌀이며 보리 등을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며 수군거렸지만 여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며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부처님, 부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욕심을 버리고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깊은 잠을 자던 중 스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풀렸으니 이제 그 밭을 다시 갖고 보시게나.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여전히 선명한 스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다. 참회하고자 했던 마음을 부처님께서 보셨던 것일까? 여인은 희망 어린 마음으로 다음 날부터 다시 감자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밭에 남아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치우고 좋은 씨감자를 정성껏 골라 심으며 매일같이 밭을 돌보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오자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감자밭으로 나갔다. 손을 떨며 첫 감자를 조심스레 캐내자 손 안에는 감자가 아니라 묵직한 돌이 느껴졌다. 여인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천천히 손을 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 아닌 한결 가벼운 실한 감자였다. 그녀의 손 위에 올려진 감자는 매끄럽고 단단했으며 그 무게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밭 구석구석에서 갓 익은 감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고 땅속에서 뽑혀나오는 감자마다 크고 튼실했다. 마치 그동안 그녀가 뿌린 정성에 대한 답을 얻은 듯 밭 한가득 감자가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라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인의 감자밭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옛날 한양의 해질 무렵이 되면 골목골목에서 똥장수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한 사람부터 양반까지 똥장수들은 집집마다 분비물을 모아 거름을 삼는 일을 했다. 당시만 해도 똥장수는 천한 직업이라 여겨졌지만 그 벌이는 꽤 짭짤해 한양 시내의 번듯한 집 한 채를 장만할 만큼 충분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달.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로 어깨가 넓고 성격이 호탕한 남자였다. 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을을 돌며 뒷간을 깨끗이 치웠고 저녁이 되면 소달구지에 무거운 똥통을 가득 싣고 한양 성벽 너머까지 힘겹게 운반했다. 한 번 성을 넘어가면 돈은 톡톡히 벌었으니 그 누구보다 일에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순다리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건 두꺼운 노끈. 양손에 노끈을 감고 똥통을 짊어질 때마다 그는 두툼한 손가락에 끈 자국이 새겨지도록 무겁게 일을 했다. 그럴 때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거칠게 숨을 내쉬며 한 발 한 발을 걸어갔다. 그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손에는 하루 벌이가 달려 있었다. 그런 순달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순달은 자신만만하게 소달구지에 똥통을 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느덧 그는 한양에서 가장 많은 똥을 모으고 가장 좋은 거름을 만드는 똥장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지방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명씨가 황금거름이라 불리는 비싼 거름을 한양에 들여온다는 소문이었다. 순달의 거름을 쓰던 농부들이 하나둘씩 황금거름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순달은 그 소문이 과장된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순달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의 거름을 구입하던 농부들이 모두 명씨의 황금거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순달은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다. 며칠 후 순달은 직접 명씨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명씨는 소문처럼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순달이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웬 하인이 고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쌀쌀맞게 물었다. 똥장수가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 순달은 자신을 소개하며 명씨를 만나러 왔다고 했지만 하인은 비웃으며 그를 내쫓으려 했다. 그때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인 명씨였다. 명씨는 순달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하인을 물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똥장수라, 자네가 한양에서 꽤나 똥을 모아온다는 소문은 들었네. 그런데 날 만나러 왔다니 무슨 일인가? 순달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감님, 저희 똥장수들이 지금까지 마을 곳곳에 거름을 공급하며 농사를 돕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황금 거름이 퍼지면서 저희 같은 똥장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거름도 대감님께서 한 번만 써보신다면 그 진가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순달을 내려다보았다. 내 걸음이 황금 걸음과 같을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인가? 저런 천한 걸음을 쓰기나 하고. 내가 이 마을을 떠나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네. 명씨의 냉담한 태도에 순달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처음엔 억울함에 몸이 떨렸지만 곧 생각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대감님, 저희의 일이 천하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 비료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놈과 밭에서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희 걸음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명씨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순달을 바라보다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기회를 주겠네. 만약 자네 걸음이 내 황금 걸음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자네와 그 똥장수들 모두 이 마을에서 떠나게나.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순달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쌓아두었던 걸음통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복수에 대한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최상의 품질을 뽑아낼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밤낮 없이 걸음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걸음의 품질을 넘어서서 마을을 뒤덮을 만큼의 양까지 모으기로 결심했다. 순달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박순달은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한양 구석구석에서 똥을 긁어 모았다. 똥통은 점점 쌓여가고 그는 지칠 때마다 이번 복수의 성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동료 똥장수들 역시 순달의 결심에 고무되어 똥 모으기에 동참했다.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 있는 거의 모든 똥이 순달의 집마당에 모인 듯했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명씨, 이번에야말로 똥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소. 명씨, 이번에야말로 똥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겠소. 그날 밤 순달은 동료들과 함께 명씨의 저택을 향해 은밀히 움직였다. 달빛 아래 소달구지에 실린 거대한 똥통들이 반짝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다. 순달의 계획을 미리 들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한밤중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 명씨의 저택에 도착하자 순달은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동료 똥장수들이 차례로 대문을 넘어 들어갔다. 그들은 거대한 똥통을 저택 앞마당, 정원, 심지어 명씨의 고운 백색 담벼락 아래까지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자 순달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지금부터 우리 똥장수들이 한양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순달과 동료들이 똥통의 뚜껑을 힘껏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농장에서 뿌리는 것처럼 저택 구석구석에 똥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다. 악취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원에 심어진 고급 꽃들과 명씨가 자랑하던 화초들, 값비싼 돌조각들이 똥물에 젖어들었다. 저택 안에서 자고 있던 명씨는 불쾌한 냄새에 잠을 깼다. 그는 기겁을 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서 들이닥친 악취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창문을 닫았다.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놀라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갔다가 집 앞마당이 온통 똥천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곳곳에 잔뜩 쌓인 똥더미와 구석구석까지 흩뿌려진 똥물은 더할 나위 없는 참상이었다. 심지어 정원에 깔아둔 고급 돌길마저 똥물에 젖어 있어 온통 미끄럽고 지저분하게 변해 있었다. 명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분노에 휩싸여 순달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감히 내 집에 이런 짓을 하다니. 너의 똥장수들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말겠어. 주위에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명씨의 저택이 똥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명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대감님, 저희 거름의 진가를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똥장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천한 놈들 같으니 당장 모두 쫓아내버리겠어. 그러나 그때 마을의 다른 농부들이 한 명씩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달과 똥장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다. 대감님, 우리도 이 사람들 덕에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얻어 먹고 살고 있소. 이런 똥장수들이 없다면 마을이 어찌 비옥하게 유지될 수 있겠소? 순달은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 있게 명씨에게 말했다. 대감님, 저희가 천하다 하셔도 이 마을은 저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양을 지탱할 것입니다. 명씨는 완전히 당황하여 얼굴이 새빨개졌고 더 이상 그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불쾌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달과 동료들이 명씨의 저택을 똥천지로 만들어버린 그날 밤, 명씨는 분노에 차서 한양 관하로 달려갔다. 그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순달과 똥장수들이 저지른 일을 전하며 그들을 당장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히 내 저택을 똥으로 뒤덮어? 저 똥장수들이 온 마을에 해를 끼치고 있어. 지금 당장 이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관리는 명씨의 고함에 귀가 멍멍해지며 순달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달과 동료들은 포졸들에 의해 한양 관아로 끌려왔다. 순달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달을 쳐다봤다. 순달 형님, 이러다 정말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닌가요? 마침내 관리 앞에 선 순달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걱정 말게. 우리가 한 일이 그저 똥을 뿌린 것이니 진짜 죄가 되겠나?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될 거야. 대감님, 저희가 한양의 구석구석을 돌며 거름을 모은 이유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마을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저희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잠시 당황한 듯 순달의 얼굴을 살피더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대로 순달과 똥장수들이 뿌린 거름이 없었다면 마을의 곡식이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명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집을 똥으로 뒤덮은 죄는 분명하지 않은가?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이틀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다고. 관리는 깊은 고민 끝에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는 순달과 명씨를 번갈아 보며 엄중하게 말했다. 좋다. 순달, 내가 이 마을에 거름을 공급해온 공로는 인정하겠으나 명씨의 집을 똥으로 뒤덮은 것은 분명 과한일이니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느니라. 대감님, 저희 똥장수들이 힘을 모아 명씨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앞으로 명씨의 농장에도 저희 거름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주신다면 저희는 이 사건을 깨끗이 해결하겠습니다. 명씨는 이를 악물며 반대하려 했지만 관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씨, 그대도 마을의 이익을 위해 순달의 거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이들의 거름이 그리 천하다 하여도 그 기여는 무시할 수 없소. 마지못해 명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순달과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순달과 그의 동료들은 명씨의 저택으로 향해 직접 청소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진가를 깨달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명씨의 집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한양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똥장수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명씨의 저택을 깨끗이 치우고 돌아온 순달과 그의 동료들은 한양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환영받았다. 이제는 그들의 걸음이 단지 천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터전을 비옥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이 마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 순달은 명씨의 농장에 거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명씨는 여전히 순달과 똥장수들을 꺼리는 눈치였지만 그의 밭에서 작물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순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농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달의 거름이 황금거름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순달은 점차 한양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거름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명씨가 조심스럽게 순달을 찾아와 말했다. 순달, 자네의 걸음이 이렇게까지 효력이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자네에게 너무 경솔하게 굴었던 것 같네. 대감님, 똥도 마음을 다해 거름을 만들면 비옥한 땅을 일구게 되는 법이지요. 저희 같은 똥장수들도 한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앞으로는 나도 자네 걸음을 적극적으로 쓰겠네. 이 마을과 한양을 살찌우는 중요한 일꾼으로 자네를 존중하겠네. 그날 이후로 순달은 더 열심히 마을을 돌며 똥을 모으고 거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달을 거름의 장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한양의 거리는 더욱 깨끗해졌고 논밭은 비옥하게 변해 풍년이 이어졌다. 순달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농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걸음은 곧 한양의 풍요를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박순달, 그는 이제 단순한 똥장수가 아닌 한양의 터전을 풍요롭게 만든 영웅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산과들이 푸르게 펼쳐진 조선의 작은 마을에는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할 특별한 과즙을 만드는 여인 옥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과부였지만 섬세한 손길과 정성으로 만든 과즙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부드럽고 쫄깃한 과즙에 꿀을 듬뿍 발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옥분의 과즙을 마성의 과즙이라 부르며
정월 대보름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정성으로 만든 과질이 마을에서 유명해지자 은근히 옥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과질 장사를 해온 금내는 옥분의 성공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금내는 평소에도 자신이 마을의 유일한 과질 장사꾼으로 불리길 원했는데 하찮게 여기던 과부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주목받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저 과부가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어. 감히 천한 신분으로 어디서 이런 명성을. 금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속을 끓였습니다. 금내는 고운 옷을 입고 늘 여유를 부리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금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옥분이 저주받은 과부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과질이 맛있어도 과부가 만드는 것이니 얼마나 불길하겠어. 한편 옥분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과질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과질을 맛있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고 잘생긴 원님의 아들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정우는 첫눈에 옥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옥분의 집 앞을 지나다가 슬쩍슬쩍 그녀를 바라보며 과질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질이 참 맛있네요. 앞으로 매일 오겠습니다. 정우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정하게 웃으며 매일같이 그녀에게 찾아왔죠. 정우가 옥분의 과질을 맛보며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자 옥분도 차츰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이 지내온 그녀에게는 정우의 따뜻한 미소와 관심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이 관계가 탄로 날까 두려워 은근히 거리를 두려 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웠으니까요. 정우와 옥분이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본 금내는 더욱 화가 나서 불길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금내는 옥분을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원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님, 요새 옥분이라는 과부가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님 댁의 젊은 도령마저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 과부를 내쫓아 마을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냥 과질이나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 것에 무슨 큰 잘못이 있겠소. 하지만 원님은 옥분의 과질 맛에 반해 매달 과질을 곡물로 올리며 즐기고 있었기에 금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원님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죠. 그냥 과질이나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 것에 무슨 큰 잘못이 있겠소. 원님은 금래의 불만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저 진상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금내는 이 일을 혼자서라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옥분이 만든 과질을 먹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듯 아프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내는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며 옥분의 과질이 저주받았다는 헛소문을 뿌렸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고 옥분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소문이 퍼져나가며 옥분의 과질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고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독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정우가 여전히 자신에게 다정하게 과질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겨우 용기를 냈죠. 하지만 그조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과질은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내가 퍼뜨린 저주의 소문 때문이었죠. 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가 뭔가 불길해 보여. 저 과질을 먹으면 귀신이 붙는다더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옥분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럼에도 옥분은 정우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유일한 위로로 삼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옥분의 과즙을 먹으며 그녀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죠. 옥분,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과질은 마을에서 최고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정우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고 옥분은 그의 말에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금내는 자신이 몰래 만든 과즙에 중독성 있는 약초를 넣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엔 과즙의 맛에 반하다가 나중엔 그 맛을 다시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내는 이 약초의 중독성을 이용해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모았고 옥분을 대신해 마을에서 가장 큰 과즙 장사를 이어갔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금래의 과즙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즙은 정말 특별해. 한 번 먹으면 도저히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금내 부인이 만든 과즙을 먹어야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옥분의 자리는 금내가 차지했고 옥분의 과즙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상처받은 옥분은 몇 번이나 과즙 장사를 포기하려 했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격려에 버티기로 했어요. 정우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점차 금래의 계략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래는 옥분과 정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금래는 분노에 휩싸여 원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어요. 원님, 도령나리께서 그 저주받은 과부와 눈이 맞았다니. 이대로 두셨다간 원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금래의 말에 원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정우에게 옥분을 멀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님, 옥분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원님은 점점 강압적인 태도로 정우와 옥분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결국 원님은 과거 금내가 올린 보고를 핑계 삼아 옥분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과부 주제의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아들을 홀리다니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옥분은 원님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원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옥분은 마을을 떠나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죠. 옥분은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요. 내 과질이 저주받았다는 거짓을 바로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옥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옥분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금래의 과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옥분은 마을을 떠나라는 원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진 소문과 금래의 계략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다짐했어요. 금내가 과즙에 넣은 중독성 있는 약초의 비밀을 파헤쳐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밤이 깊어가자 옥분은 가방을 챙겨 몰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금내가 몰래 과즙에 넣었다는 중독성 약초를 직접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평소 마을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음침한 숲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옥분을 위협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겁내지 않았어요. 복수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속에서 금내가 사용하는 약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푸른 빛을 띠는 잎사귀가 악마처럼 일렁이는 걸 보며 옥부는 그 잎을 조심스레 손에 담았습니다. 이 잎을 장터에 가져가면 중독 효과를 가진 과즙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금례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이 산에서 가져온 풀잎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잎을 보세요. 바로 이 풀잎이 금내의 과즙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 과즙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제 과즙은 마을의 복을 빌며 정성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옥분의 외침에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내가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소? 과부가 만든 과즙이 얼마나 불길한데. 저 여자가 무슨 술수를 부리는지 모른다니까. 어쩐지 옥분의 과즙을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더니. 맞아, 그 여자가 약초를 넣은 거 아니야? 점점 거세지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옥부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녀의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눈물과 함께 점점 다짐이 커져갔습니다. 옥부는 도망치며 마지막으로 정우를 찾아가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우 도령, 저 혼자선 안 되겠어요. 금내가 나를 해하려고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옥분, 이제 그만 포기해도 돼요. 내 아버지인 원님까지 금내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요. 이 마을에서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거요. 아니에요. 이번에 그만두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녀의 강한 의지에 감동한 정우는 결국 다시 그녀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분과 정우는 밤을 새며 계략을 짰습니다. 두 사람은 중독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의학서와 약초에 대한 책을 뒤적였고 결국 중독 효과를 해독할 수 있는 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초를 준비한 후 중독된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해 그들의 증세가 완화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과연 약초를 복용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금례의 과즙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금례의 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례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했죠. 한밤중, 금례는 몰래 옥분의 집에 숨어들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며 옥분의 집을 집어삼켰고, 온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옥분은 겨우 집을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과즙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저를 해치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금례를 바라봤습니다. 금례는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례가 어떤 거짓을 꾸미고 있는지 완전히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옥분과 마을 사람들 모두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옥분의 집이 불길에 휩싸이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한 채로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정우가 앞에 나서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불길은 옥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금내 부인이 꾸민 음모였어.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금례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옥분의 과즙에 대해 퍼뜨린 거짓 소문과 자신의 과즙에 중독성 약초를 넣어 마을 사람들을 속인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정우는 옥분과 함께 준비한 해독제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금배의 계략이 어두운 숲속에서 가져온 약초 때문임을 설명했어요. 해독제를 먹은 마을 사람들은 차츰 몸과 정신이 맑아지며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금내가 과거의 자신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깨달았고 분노와 배신감에 금내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금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저 과부가 마을에서 인기를 얻는 걸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금배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에게 우리가 해왔던 모진 말들이 모두 헛소문이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금내에게 다가가며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금내는 마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질투로 얼룩진 금배의 음모는 마침내 끝을 맞이했습니다. 옥부는 비록 집을 잃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며 옥분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정우 역시 곁에서 옥분을 지켜주며 그녀가 과거처럼 다시 과질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죠. 며칠 뒤, 옥분은 새로 장만한 재료로 정성껏 과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옥분의 과즙은 여전히 달콤하고 쫄깃쫄깃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과즙을 손에 들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죠. 과거의 그 따스함과 달콤함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과즙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 과거의 사건은 마을의 교훈으로 남아 모든 이가 욕망과 질투 대신 배려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조선시대 태백산 아래 위치한 작은 고을에는 강백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백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손재주로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의 요리 솜씨는 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흔한 재료조차도 남다르게 요리해 먹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주곤 했습니다. 배가 오늘도 새벽같이 나가는 게냐?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장터로 나서던 강백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도 좋은 재료를 구해야죠. 날이 추워지니 사람들이 더 따뜻한 국을 찾을 거예요. 강백이는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채우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매번 요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강백이가 요리하는 법을 배운 것은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특별한 재료를 쓰진 않았지만 항상 식탁 위에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담았죠. 그래서 강백이는 늘 할머니의 밥상을 떠올리며 요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밥이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강백이의 이러한 신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백이가 만든 음식은 특별한 맛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만으로도 먹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는 자주 자신의 요리를 나누며 사람들의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강백이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에 사는 이명수라는 인물 때문이었죠. 이명수는 마을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강배기와는 달리 요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 권력자들과 양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눈에 띄게 화려했고 비싼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수가 만든 음식은 귀한 양반들 입맛에 딱 맞는단 말이야. 강백이 너도 좀 더 화려하게 만들면 어떻겠냐?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건넬 때마다 강배기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었고 화려함보다는 마음을 담아 사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의 사또가 새로운 요리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사또는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잔치의 음식을 책임질 요리사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또께서 요리 대결을 열 거라 하네. 이명수와 강백이가 모두 참가할 모양이야. 장터에서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명수는 당연히 사또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것이고 강백이 역시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대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강백, 너의 음식이야말로 우리 고을을 대표할 만한 음식 아니냐? 마을 어르신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강백이는 대회에 참가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것이 진정한 요리임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명수는 이미 여러 곳에서 명성을 쌓아온 유명 요리사였고 그의 화려한 요리 솜씨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반면 강백이는 소박한 재료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사였기에 과연 사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또께서 양반들이 모일 큰 잔치를 연다던데 강백이 네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백이는 꿋꿋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겐 화려한 재료도 없고 눈을 사로잡는 요리법도 없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마을의 큰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회의 심사를 맡은 이는 이 고을의 사또였고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설렘에 가득 찬 눈빛으로 두 요리사가 벌일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백이는 소박한 재료들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명수는 값비싼 재료들과 그릇을 눈에 띄게 늘어놓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요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 오늘 대결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이오. 각 대결마다 주어진 주제가 있으니 그에 맞춰 음식을 만들도록 하시오. 첫 번째 주제는 겨울을 이기는 음식이오. 겨울을 이기는 음식이라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각자 어떤 음식이 나올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백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가난이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면서도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 겨울을 이기는 음식. 강백이는 찬바람을 맞으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국밥을 떠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속을 든든히 채워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는 서둘러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손질한 배추, 무, 소고기 등 흔하지만 정성스러운 재료들을 넣고 뚝배기에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명수는 값비싼 사슴 고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사슴 고기를 얇게 썰어 화려한 무늬를 내며 양념을 더하고
겨울에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버섯을 곁들여 진귀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사용하는 값비싼 재료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오. 이명수의 요리는 역시나 귀한 재료를 쓰는구먼. 사또께서 분명 좋아하실 것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명수의 요리가 화제가 되었지만 강백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소박한 국밥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백이야, 넌 너무 평범한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내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함이 있지. 결국 첫 번째 대결이 끝나고 사또와 관리들은 두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명수의 사슴고기 요리를 맛본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기의 부드러움과 진귀한 재료가 어우러진 맛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이어 강배기의 국밥을 맛본 사또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국밥이라. 흔한 음식인 줄 알았지만 이 국물의 깊은 맛이 놀랍구먼. 이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는 듯하네. 사또는 국밥의 맛을 음미하며 생각에 잠겼고 사람들은 강배기의 음식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강배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가 만들어낸 따뜻함이 사또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명수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대결, 왕의 식탁에 오를 만한 음식.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강백이었지만 두 번째 대결이 더욱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발표되자마자 이명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군.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이라면 나보다 잘할 자는 없지. 이명수는 빠르게 왕이 즐겨 찾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전복과 어란, 그리고 진귀한 향신료들을 사용하여 눈부시게 화려한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이명수의 요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왕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넘쳤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요리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배기는 이번에는 화려한 재료 대신 백성들이 왕에게 드릴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배운 소박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두부와 김치, 그리고 잘 익은 된장을 활용해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찬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왕이 먹는다고 하여 모든 음식이 값비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요리가 모두 완성되었을 때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이명수의 음식은 진귀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강배기의 음식은 평범한 백성들의 식탁에나 올라올 법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배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또는 강배기의 음식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소박하군. 하지만 이 맛,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진정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듯하오. 이어서 이명수의 화려한 요리를 맛본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론 맛은 훌륭했으나 그 화려함이 지나쳐 오히려 왕의 무거운 책임을 잊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대결에서도 강배기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명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또께서 눈이 흐려지셨군요. 저런 평범한 음식을 두 번이나 인정하다니. 세 번째 대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음식. 이제 마지막 대결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명수는 마지막 대결에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더욱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각종 진귀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상 가득 차린 화려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짝이는 금가루를 뿌린 그의 음식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반면 강백이는 차분히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대결의 주제가 마음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손수다운 나물과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대결이 끝나고 사또는 두 요리사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명수의 화려한 음식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만 사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눈은 즐겁지만 마음까지 사로잡지는 못하는군. 반면 강백이의 만두를 먹은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만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람을 생각하는 요리란 바로 이런 것이요. 사람들 역시 사또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대결에서도 강백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수는 끝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며 떠나갔고 강백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백이는 대결에서 3번 연속 승리하면서 마을의 요리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요리의 힘임을 보여준 대결이었지요. 잔치가 끝난 뒤 사또는 강백이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강백이, 내가 만든 음식은 비록 소박했으나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네. 오늘의 승리는 내 요리 실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덕분이네. 강백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님, 저는 단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지. 오늘 내가 그걸 증명했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사람들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주게나. 그날 밤 강백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가 만들어낸 음식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국밥, 두부찬, 그리고 따뜻한 만두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백이는 평소처럼 새벽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재료가 아닌 소박한 재료들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후에도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요리를 위해 노력했지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요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것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소박하고 평범한 것이라도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힘은 놀랍도록 크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그 안에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도, 대단한 일을 할 때도 진심을 담는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강백이의 이 말은 요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진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